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검사 교육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검사의 목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일단 로트에 대한 합부 판정에 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양불 검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개별 평가가 되고요. 이것은 로트 평가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통계학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집단, 즉 로트에 대해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 표본을 기준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이걸 가지고 보증상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을 위한 일반적인 검사 형태는 이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보통 양불 검사죠. 이걸 이제 전수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거의 로봇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로봇가 늘어나면서 점점 검사에 대한 효용 가치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황당한 문제가 나오는데 답은 뭐냐 하면은 맞다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문제 출제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뭐냐 하면은 원래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실질적인 검사는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로봇이 아무리 늘어나도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질 상태가 얼마인지 어떤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품질의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검사는 보증의 기본적인 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상 이것이 진짜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단 조선이나 이런 경우는 좀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나온 시험 문제들 보게 되면 포괄적 목적을 다 안겨놨어요. 그래서 공정관리도 검사다, 계량기관리도 검사다, 측정 시스템도 검사다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정관리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계량기는 정상이다, 불합도와 문제가 있다, 측정 시스템은 측정을 정상적으로 했다, 못했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판정을 하기 때문에 판정하는 것을 범검사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등급 수준 결정 이런 것도 판정이 되겠죠. 그래서 판정이 된다면 무조건 검사에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그거는 폭넓게 해석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사실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그냥 검사는 일종의 판정하는 행위다라고 이해하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아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판정하는 행위는 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검사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정의는 옛날에는 앞에 수업한 내용이 검사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ISO랑 전체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국제 용어에 의해서 조금 어렵게 그 용어가 정의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ISO 9000과 ISO 353-2를 들 수가 있는데 말이 어려운데 한번 볼까요? 측정 시험 또는 계측에 의해서 적합한 것으로 수반되는 관측 및 판단에 의한 적합성 평가이다 이렇게 돼 있죠. 평가라는 것은 합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합부평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KSQ ISO 9000의 정의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특성 및 특성치를 처단하기 위한 활동으로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를 해가지고 적합한지 확인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적합한지 확인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판정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검사는 판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다라는 것을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검사가 어떤 형태로 분류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혹간 시험에 나오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가 공정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공정에 의한 분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공정은 영어로 프로세스죠. 결론적으로 흘러가는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재가 들어오면 자재를 검사해야 되죠. 자재를 검사하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수익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익검사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협력업체 들어온 자재를 검수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인수검사라고도 하고요. 입고검사라고도 하는데 수익검사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원래 자재를 들어왔을 때 검사한 개념은 옛날에는 그렇게 그 협력업체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기의 용어는 구매품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그래서 구입검사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입검사라는 말이 더 큰 용어죠. 지금도 용어상으로는 더 큰 용어인데 워낙 거래가 협력업체와 모객의 관계로 형성되다 보니까 수익검사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입검사로 나오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재가 투입이 되면 공정품이 되는데 보통 제공이라고 합니다. 공정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공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공정검사라고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라인상에서 계속 중간중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혹간 중간검사라는 용어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정품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이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완성검사다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재가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종검사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도 두 가지 용어로 보통 씁니다. 그리고 제품검사란 말로도 쓰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하검사는 뭐냐 하면요. 제품이 마지막 단계는 상품이 되는데요. 상품은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품이 벌크 상태로 나가게 되면은 제품 자체가 바로 상품이 되고요. 제품을 상품화한다는 얘기는 포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장을 해서 출고 계획대로 맞추게 되면 모기업과 협력업체 관계는 계약서상의 성적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내보낼 때 반드시 성적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성적서를 작성하는 검사를 출하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분류한 이 네 가지를 공정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정에 의한 분류는 검사원이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에 따른 분류로 나눠집니다. 장소는 검사원이 보통 수익검사나 출하검사 또는 제품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위치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공정검사는 검사원이 셋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순회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재도 벌크 상태로 계속 내버려두는 거라 그러면 특별한 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유관검사를 할 때 검사원이 돌아다니기도 하죠. 그러면 순회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검사도 마찬가지죠. 제품검사나 출하검사도 검사원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한다면 그걸 순회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아예 협력업체에 파견 나와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작업장이 멀리 있어가지고 아예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하거나 멈춰있다. 그래서 장소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사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요. 검사 대상품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데 그 표본을 부셔버리는 검사. 이렇게 되면 이게 파괴검사라고 그러죠. 이거 외우기 쉽겠죠? 승질나면 깨버린다, 파괴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파괴를 하느냐 파괴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수익검사는 주로 파괴검사가 아니라 비파괴검사가 많고요. 출하검사는 파괴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한 번씩 계약에 의하면 파괴검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부에도 가보면 검사원이 있어요. 그러면 생산부에 있는 검사원을 가지고 검사원을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검사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선별사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생산부에 있는 검사원들은 파괴검사를 안 합니다. 실제로 비파괴검사는 생산부도 하고 품질관리부도 하겠지만 파괴검사는 품질관리부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항목으로 관능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능검사는 오감에 의한 검사를 얘기하는데 훼손하기도 하고 훼손하지 않고도, 즉 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파괴검사와 비파괴검사의 중간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깔에 의한 분류다. 성깔이 아니네요. 성질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분류인데요. 검사 대상에 관한 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 대상에 의한 분류가 무슨 얘기냐면 검사를 모두 다 하느냐 아예 안 하느냐 일부만 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모두 다 하는 경우를 전수검사라고 그러고요. 일부만 하는 것을 샘플링 검사라고 그러고
아예 대상이 아닌 경우를 무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걸 검사 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검사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이 방법에 따른 분류가 이 네 가지도 나오지만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 로트별 샘플링 검사와 관리 샘플링 검사로 대별이 되는데, 로트별 샘플링 검사는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그런데 관리 샘플링 검사는 관리자들이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이건 검사로 취급 안 하는데요. 관리자들이 예를 들면 현장에 가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일단 제품들 상태를 중간중간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중간에 체크한다 그래가지고 체크 검사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말은 사실은 저도 책에서만 보지 사실 현장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체크 검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검사가 될 수가 없는 게,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것이 기록화돼야 되는데 체크 검사는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냥 본인이 하고 나서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고, 이상이 있으면 그냥 바로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관리 행위지 검사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대상의 분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검사 항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체크 검사다 이렇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는 검사 항목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품질 특성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성적서를 보시면 검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떠한 형태의 시방을 주고요. 그 시방에서 해당되는 검사 항목들을 일단은 나열한 뒤에 검사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검사 성적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검사 성적서에 나오는 항목들을 우리는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하나하나의 품질 특성이 다 검사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따른 분류도 분명히 검사 분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길이 쟀어? 무게 쟀어? 뭐 이런 얘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품질 특성에 대해서 KS 규격에서는 거래상 또는 계약을 목적으로 품질 특성에 대해서는 표시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계약법상 지켜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형태의 품질을 로트로 표시할 거냐 표본으로 표시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로트로 표시하는 것은 모수로 표기합니다. 즉 모평균, 모표준 편차. 특이한 거는 모분산이 아닙니다. 모분산 그러면 틀립니다. 모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통계학이 아니니까 품질 관리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부적합수, 그리고 부적합품률입니다. P가 되죠. NP는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NP는 표본수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서는 EX는 NP다 이렇게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체에 대한 검증을 할 때는 P에 대해서 검증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로트를 표시하는 모수는 P가 모수지 NP는 모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품률이 로트의 품질 표시의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표본의 품질 표시 방법은 통계량을 표본의 품질 표시로 합니다. 즉 실효평균, 당연히 X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효표준 편차, 당연히 S일 거고요. 그리고 범위, 그러면 당연히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수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거는 뭐 전체를 표기하는 평균 부적합수냐 아니면 어떤 특정 샘플의 단위의 부적합수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표기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차이, 표본의 품질 표시는 부적합품 수입니다. 그래서 NP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 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개를 검사해서 X개가 분량이 나오면 합격, X개 이상 나오면 불합격이다. 그래서 X개를 AC라 그러죠. 이 샘플링 검사에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계약은 부적합품수로 하는 이유가 바로 KS의 품질 표시 방법 때문에 그러한 관행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품질관리 담당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결점에 대해서 검사 단위의 품질 표시 분류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FMEA나 이런 걸 할 때 그 결점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거를 부적합이라고 하죠. 부적합이라고 하고요. 이 부적합은 분량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지 형태의 단계로 나눠서 부적합의 상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치명, 중, 경, 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구분은 해자드에 대한 것, 즉 위험에 대한 구분에 대한 분류 기준입니다. 일단 치명이라 그러면 즉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는 설비나 공정이 화재가 나거나 폭발할 수 있을 때 이런 것이 치명 결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스 같은 게 되겠죠.
가스 같은 경우는 잘못 따라다 폭발할 수 있으니까 가스통 같은 경우는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전수검사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중결점입니다. 중결점은 그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중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능이 상실된 경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장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건 불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불량은 규격을 벗어난 거지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예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장 그러면 중결점이지 치명결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결점에 관한 구분입니다. 병결점은 예를 들면 요즘 와서 배터리가 10시간 못 가고 한 8시간, 7시간, 6시간 줄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능 열화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형태의 성능이 조금씩 줄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시작했다. 사용의 불편성을 얘기하는 것이 경결점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을수록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결점 자체도 계약상에서 주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상으로는 크게 등장하지 않는 것들인데요. 이걸 미결점이라고 합니다. 미결점은 흔히 이런 겁니다. 긁혔어. 즉 가치가 저하했다. 외관에 흠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물음에 해당하는 검사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답하시오. 자, 이제 검사의 종류 같죠? 시험을 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검사는 그러면 때려부신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파괴 검사가 되겠네요. 제조 공정의 관리, 품질 수준의 체크, 그럼 이거는 체크 검사입니다. 근데 보기에 체크 검사가 없죠? 관리 샘플링 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의 성깔에 다른 분류, 때려부시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부시는 게 뭐가 있나요? 파괴 검사가 있네요. 그리고 그럼 비파괴가 있고 또 하나는 파괴도 되고 비파괴도 되고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거, 관능 검사죠. 그래서 파괴 검사와 관능 검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객관식 시험에도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계부적합품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계부적합품률은 전수검사와 무검사가 균형을 이루는 공정부적합품률을 뜻합니다. 공정품질이 나쁠수록 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주란에 의해서 QC 핸드북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계부적합품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하나당 검사하는 비용을 A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수검사를 한다면 당연히 AN1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안 하고 무검사를 한다면 출고가 되면 불량품이 나갈 건데 PN개가 나가겠죠. 이때 개당 클레임 비용을 B라고 하면 BPN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수검사를 통해서 불량이 나올 건데요. 이 PN개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건 폐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리 및 대책 비용을 C라고 하면 CPN이 되겠죠.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검사로 인한 손실비, 그러면 BPN 이렇게 되고요. 전수검사 비용, 그러면 AN이죠. 근데 전수검사 비용에다가 불량품 처리 비용을 고려한 것, 즉 C를 고려하면 AN 플러스 CPN이 됩니다. 여기서 인계부적합품률이란 전수검사 비용과 무검사 비용이 같아지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N은 BPN이 되는 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때의 불량률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이때 불량률은 B분의 A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품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CPN의 비용이 나오는데 이것과 얘가 같아지는 점은 이때 불량률이 되겠죠. 이걸 계산해보면 이번에는 이퀄 AN 플러스 CPN이니까 N이 다 약분되겠네요. 그러면 P끼리 묶으면 B-CP가 되고 A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P는 어떻게 되느냐? B-C분의 A입니다. 이 두 개 공식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인계불량률은 A, B, C 외우기 좋죠. 근데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주란이 이걸 얘기한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부적합품률이 여기가 됐던 간에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부적합품률이 낮으면 무검사가 가장 이익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부적합품률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적합품률이 높으면
전수검사 비용이 가장 싸죠. 쉽게 해서 검사를 하는 게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라니 QC 핸드북을 발간하던 시절은 1950년대 초기입니다. 그 시절의 기업들의 품질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개가 검사 비용을 과외 비용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던진 겁니다. 야, 봐봐라 이거죠. 품질이 좋지 않으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거 검사도 하는 게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체에서 발전된 이론이 바로 품질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란이 직접 품질 비용을 먼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주란을 품질 코스트를 가장 먼저 제시한 그런 학자로 일반적으로는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계 부적합품률의 스탠다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따지기 2번입니다. 검사 비용이 개당 100원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적합품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10,000원이다 그랬네요. 이거는 B가 됩니다. 근데 검사 중 발견되는 불량률에 대해서 폐기를 한 게 제작업을 하는 모양이네요. 수리하는 비용이 개당 2,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인계 부적합품률을 구해봐야겠죠. 인계 부적합품률의 공식은 매우 쉽죠. PB는 A, B, C 기억나시죠? A가 100원이고 B가 10,000원이고 C가 2,000원이니까 결론적으로 0.0125 즉 1.2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수검사 비용은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건 무검사로 인한 손실 비용입니다. 자, 이 마주친 점이 1.25%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여기는 손실 비용이 되고 여기는 부적합품률이 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까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회사의 공정불량률은 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계불량보다도 불량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어떤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검사하는 것이 검사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다른 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 비용도 구할 수 있고 검사품에 대한 그 수리 비용이건 폐기 비용이건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불량으로 인한 손실비입니다. 이 불량으로 인한 손실비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회 손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 손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 번 열받는 고객은 다시는 그걸 안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매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그 회사는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B가 크레임 비용이라 해서 계산하면 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불량률은 훨씬 밑으로 가야 발생하는 거죠. 즉 이 비용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량이 나오는 한 검사 활동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 이익이지 안 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검사가 사실 전수검사만 있는 건 아니죠. 검사 방식에서 거의 절대 다수가 샘플링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검사와 전수검사의 관계는 알아봤으니까 실제 검사를 전수검사를 할 것이냐 샘플링 검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건데요. 그 차이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조건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무조건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첫 번째 조건은 부적합품이 한 개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치명결점이라고 그랬죠 아까. 치명결점에 대해서는 즉 치명 부적합에 대해서는 부적합품이 하나도 허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샘플링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통은 전수검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유는 무엇이냐? 샘플링 검사는 검사를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보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적합품이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방울 다이아를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비싼 다이아몬드나 이런 류를 사면서 인터넷 구매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가품은 당연히 전수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무조건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있는 놈만 운전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면허증 있는 사람은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수검사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프로젝트 산업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 척을 만드는데 거의 10몇 개월씩 보내게 됩니다. 그 한 척을 만들면서 샘플링 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접 단태 같은 경우는 전부 전수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 3검 이상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체 검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급 검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선주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전수검사가 몇 번씩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전수검사가 필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의 구조물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치명 결정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아파트나 조선이나 항공 같은 경우에 한번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째로 다 사망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체는 치명 결정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치명 결정이 아니더라도 갑을 간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수검사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전수검사가 유리한 경우는 대개가 로트의 크기가 작고 가심비가 좋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와 협력업체 간에 검사 계약을 맺는데 그때 보통 그 협력업체는 공정 중에 풀프 장비들을 전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두께라든가 무게라든지 또는 뭐 간단한 그 외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전이나 이런 것들 넣어서 전수검사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기기들의 비용은 그다지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불량품을 다 솎아내게 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전수검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가심비가 좋다. 뭐 이런 얘기로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하늘이 두 점 나도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하늘이 두 점 나도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파괴 검사입니다. 때려 부셔야 되는 것을 전수 검사할 수는 없죠. 팔 게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체나 분체는 도저히 전수 검사를 할 수가 없죠. 이건 당연히 일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수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실전에서는 샘플링 검사가 필수적인 경우보다 샘플링 검사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보통 유리한 경우 몇 가지를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뭐냐면 첫 번째가 생산자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샘플링 검사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생산자가 불량률이 높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수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양품과 불량을 선별해서 불량만 빠꾸로 시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양품만큼은 쓰죠. 예를 들면 불량률이 2%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개를 납품해야 되는데 불량이 2%니까 한 103개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럼 덤으로 한 3개 정도 더 주면은 불량만큼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커버를 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도 있죠. 예, 근데 이 샘플링 검사는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불량률이 높으면은 일단 불합격될 확률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불합격이 되면 통째로 빠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주는 것과 통째로 빠꾸시키는 것은 생산자에게 어떤 게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샘플링 검사가 더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 나쁠수록 샘플링 검사가 전수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검사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가심비가 너무 나쁘죠. 예, 이런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검사 항목이 너무 많다. 검사량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품질 특성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품질 보증의 수단입니다. 전수검사는 품질 보증의 수단이 되지를 못합니다. 품질 보증이란 그 과정 자체를 얘기해 주는 건데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불량은 빼내지만 공정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공정 품질이 우수한 이 제품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제품들이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정중앙에서 멀리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내용들이 보통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것을 연관불량이라고 하는데요. 전수검사는 이 연관불량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샘플링 검사는 이런 공정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항을 통과시키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샘플링 검사를 통한 입고 검사가 훨씬 더 품질 보증상 유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수검사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게 검사량이 작다면 모르지만 검사량이 굉장히 많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육성시켜서 하는 샘플링 검사보다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전수검사에 비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고자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 이러한 형태의 질문은 2차 시험에서도 왕왕 출제가 되고요. 물론 필기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샘플링 검사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은 KS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한 2년에 한 번꼴로는 2차 시험에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5가지는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첫째, 만약에 데이터가 계량치일 때는 분명히 정기분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를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분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U와 시그마를 알고 있어야 된다. 또는 정기분포가 아니다 하더라도 P와 M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를 모르면 설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품질 기준이 명확할 것,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판정 기준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 판정 기준은 먼저 제품을 제일 먼저 로트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로트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트를 샘플링을 해서 표본을 구성합니다. 근데 이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랜덤 샘플링을 하는 이유는 이 표본이 로트를 대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확률분포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죠. 예, 그래서 반드시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고 로트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측정된 통계량은 어떠한 형태로 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정 기준이 있어야 판정을 하겠죠. 당연히 이것이 명확해야 얘하고 비교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판정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샘플링 검사의 핵심적인 사항. 반드시 합격 노트 중에 부적합품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샘플링 검사는 전수검사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량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량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검사를 하면 불량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샘플링 검사를 한 결과가 불량이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링 검사를 개수치 샘플링과 계량치 샘플링으로 나눠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수치 샘플링 검사는 일반적으로 부적합품 수, 즉 NP와 부적합수 M에 관한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량치 샘플링 검사는 특성치 U와 시그마에 관한 그러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계측기의 경우에는 개수치 샘플링 검사는 대개가 오감을 쓰는데요. 오감 말고는 한계 게이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계 게이지는 규격 내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계측기를 얘기합니다. 주로 지그류의 계측기죠. 그리고 계량치 검사는 계측기가 있는 경우가 전부 다입니다. 이게 도량형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측기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계측기가 복잡하거나 굉장히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이거는 쉽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훈련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사원의 숙련도는, 이거는 뭐 그다지 숙련 인력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계측기 사용법을 익힐 때까지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를 하는 사람이 숙련공이어야 하죠. 근데 반면에 개수치 샘플링 검사는 가심비가 안 좋습니다. 표본이 일단 많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괴 검사는 좀 곤란합니다. 반면 계량 샘플링 검사는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파괴 검사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검사 시간은 되게 오감이니까 쓱 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계측기를 세팅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길게 걸립니다. 그리고 기록할 내용이 동글베개 X,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 써야 되니까 일단 기록지 자체도 얘하고는 좀 족보가 다르죠. 그리고 당연히 정보의 활용도는 이쪽이 많습니다. 그 정보의 활용도는 적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학습하는 분들이 오해를 해요. 샘플링 검사가 계량치 검사는 좋고 개수치 검사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검사의 주력은 개수치지 계량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과 검사를 하는데 제품이 많겠습니까? 자재가 많겠습니까? 자재는 적어도 제품의 10배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만드는 제품이 10가지라면 자재가 100가지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전부 아침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쭉 세워놓고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송장을 발부를 못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검사원들이 계속 개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죠. 회사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빨리 검사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차량을 회전시킬 수도 없고요. 결론적으로 제조를 할 수도 없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는 대개가 개수치 검사를 우선으로 하고요. 계량치 검사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는데 이 부분들은 검사를 하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요. 먼저 통과를 시키고 사후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량 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하게 판정됐을 때는 특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라인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협력업체에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량치 검사가 문제가 생기면 협력업체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개수치 샘플링 검사와 계량치 샘플링 검사를 비교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수 샘플링 검사 쉽다, easy. 계량치 샘플링 검사 어렵다, difficult. 대신 어려운 만큼 얻는 게 많다, 용도가 높다. 쉬운 만큼 얻는 게 없다, 용도가 낮다. 시험사항의 정리는 이렇게 해주신다면 일일이 항목들 다 외우지 않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샘플링 검사의 형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샘플링 검사의 형식은 1회 샘플링 검사, 2회, 다회, 축차를 얘기하는데요. 통상 다회는 5회 샘플링 검사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네 가지 형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회 샘플링 검사는 모든 시료를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N100이라면 N100개를 한꺼번에 뽑아서 뭐 합계 판정 개수가 예를 들면 2개다 그러면 2개 이하의 분량이 나오면 합계시키고 2개보다 분량이 많이 나오면 불합계시키는 검사를 1회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1회 샘플링 검사의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3개를 검사했는데 분량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아직 97개는 아니는데 불합격이죠. 여기서 불합격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억지로 100개를 다 봐야 될까요? 답은 100개를 다 검사를 해야 된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사 결과를 계속 모으다 보면은 그 회사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처음엔 100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분량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3개까지 봤더니 3개가 다 불량이에요. 그러면 이걸 1년 뒤에 실적을 빼면 103개 중에 4개가 불량이다.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조사해 봤더니 이걸 만약에 모두 조사했더니 100개를 봤더니 분량이 90개였어요. 그러면 200개에 91개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분량이 확실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멈추게 되면 그 품질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하루살이가 되는 거지 실제 품질 보증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이미 다 불합격인데 끝까지 봐야 되느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2회, 다회, 축차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2회 샘플링 검사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는 100개, 2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2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먼저 50개만 검사를 하는 겁니다. 50개만 검사를 해가지고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오면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냥 50개에서 그냥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합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50개를 검사해서 분량이 예를 들면 3개 이상 나오면 불합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나 2개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하나 또는 2개가 나왔는 경우만 50개를 추가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분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X1과 X2를 합쳐서 2개보다 많으면 불합격을 시키고요. X1과 X2를 합쳐서 2개보다 같거나 작으면 노트를 합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샘플을 반반 치킨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을 2회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샘플링은요, 5개로 나누는 거죠. 축차 샘플링은요, 1개씩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량은 굉장히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검사량이 줄어듭니다. 즉 효과적이 되죠. 그런데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 다 뽑아서 하는 거하고 2번 나눠서 이랬다 저랬다 아까 봐서 벌써 머리 아프죠. 다회 같으면요 5번 그래야 돼요. 축차 같으면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더럽게 열받는다,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평균 샘플링 크기는 최소가 되는데 우선 표본수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50개 뽑았다 100개 뽑았다 50개 뽑았다 100개 뽑았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몇 개가 될지 모르죠. 검사 시간이 계속 변할 수가 있고요. 다만 비용은 줄어든다. 그렇지만 기록은 힘들어진다.
다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웃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힘은 들지만 효과적이 된다. 즉 기본적인 목적인 평균 샘플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이 형식에 관한 이론이 나온 것은 20세기 중엽입니다. 20세기 중엽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검사 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많이 노력이 됐는데요. 지금은 있잖아요. 검사는 스피드라고 그랬죠. 일로 갈수록 검사하는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이 맞지 않고요. 지금은 입고 단위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 입고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 단위 입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로트가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차라리 입고되는 서브 로트를 하나의 서브 로트로 보고 실제로 하루에 8번 들어온다면 8개 합쳐서 하나의 로트로 본다면 8회가 일어나는 셈이 되죠. 뭐 이런 형태의 관점으로 다회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이 되겠지만 기존에 들어온 로트 자체가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걸 또 쪼개가지고 몇 개로 나눠서 검사한다는 것은 거의가 넌센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는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알아주실 때는 일로 갈수록 어렵고 남는 건 많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이것도 뭐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